오늘은 플로란스 뷰르가의 연구를 따라서 우리가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을지도 모를 동물의 깊은 정신 속으로 함께 떠나보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시작부터 좀 묵직하죠?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는 바로 프로이트의 이 말처럼 여정이 풀리지 않은 하나의 거대한 수수께끼를 향해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그런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동물이라는 말 자체를 의심해 볼 거고요. 그리고 왜 그들의 정신세계가 무시당했는지 그 이유를 파고들어 볼 겁니다. 그 다음엔 프로이트의 아주 흥미로운 가설을 만나보고 트라우마, 꿈속에서 그 증거들을 찾아본 뒤에 마지막으로 심층생물학이라는 새로운 가능성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동물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동물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어쩌면 바로 그 단어가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철학자 자크 데리다가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합니다. 우리가 동물이라고 부르는 그 거대한 상자 안에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든 생명체를 그냥 다 쓸어 담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랄까, 그들 각각의 고유한 세계를 그냥 싹 지워버리는 거대한 폭력이라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개랑 도마뱀이 같나요? 돌고래랑 아메바 같은 원생동물은요? 상어랑 양은 어떻고요? 이걸 전부 그냥 동물 한마디로 퉁쳐버리는 게 과연 말이 되냐는 겁니다. 데리다는 바로 이 점을 꼬집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다양성을 못 본 척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대체 왜 이토록 풍부하고 다양한 동물들의 내면 세계가 그동안 과학계에서 철저히 무시당해 왔을까요? 여기엔 아주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왼쪽의 환원주의적 관점, 이건 딱 이거예요. 측정할 수 없으면 없는 거다. 눈에 보이는 행동, 데이터로 나오는 것만 진짜 과학이라는 거죠. 동물의 슬픔이나 기쁨 같은 건 측정할 수 없으니까 그냥 과학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전환점이 생깁니다. 만약에 동물이 그냥 자극에 반응하는 기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바로 그 질문을 놀랍게도 정신분석학의 아버지 프로이트가 던집니다. 프로이트의 주장은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잡한 정신 구조 있잖아요. 무의식이라던가 충동, 내적 갈등 같은 것들, 이게 인간만의 전유물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등동물에게도 우리와 비슷한 정신기관이 있을 수 있다? 와, 이건 당시의 통념을 그냥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생각이었죠. 바로 이 지점에서 모든 게 달라집니다. 동물은 이제 그냥 기계가 아니에요. 반응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처럼 저마다의 내면 세계를 가지고 세상을 경험하는 존재, 바로 주체가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그 정신적 차이이 있다는 증거는 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뷰르가는 아주 역설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거는 동물이 행복할 때가 아니라 바로 그 정신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트라우마, 신경증, 그리고 꿈에서요. 보이지 않는 내면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질문이죠. 그런데 그 답이 고통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정신적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복잡한 내면이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에밀 졸라가 묘사한 그의 개, 팡팡을 한번 보세요. 악마가 그를 사로잡았다. 몇 시간이고 계속 테이블 주위를 맴도는 거예요. 멈추지 못하고. 이건 그냥 이상한 버릇이 아니죠. 내면의 고통이 밖으로 표출된 일종의 신경증인 겁니다. 이번에 소리입니다. 동물학자 로렌츠가 기록한 거위 슈타지의 울음소리요. 이게 그냥 꽥꽥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몇 달 동안 쌓이고 쌓였던 그 모든 정신적인 고통이 한순간에 터져나오는 늑대처럼 길고 끔찍한 울부짖음이었다고 합니다. 작가 콜레트가 본 서커스의 작은 곰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입술을 파고드는 가죽끈 때문에 너무 아파서 마치 사람처럼 두 손으로 자기 머리를 감싸주고 조용히 울고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내면의 고통이 아니면 대체 뭘까요?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확실하고 또 가장 끔찍한 증거는 동물의 내면 같은 건 없다고 주장하던 바로 그 과학 실험실에서 나옵니다. 바로 실험신경증이라는 연구예요. 방법은 잔인할 정도로 간단합니다.
끔찍한 소리를 들려주고 절대로 도망칠 수 없게 만들어요. 이 상황을 극복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동물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실험이 바로 동물의 정신이 얼마나 깊고 또 얼마나 쉽게 부서질 수 있는지를 잔인하게 보여준 셈이죠. 자, 그런데 내면 세계의 증거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순간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꿈이 있거든요.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어요. 고양이나 새 같은 많은 동물들이 우리처럼 렘수면을 경험한다는 사실이요. 잠자는 동안 무언가를 본다는 거, 꿈을 꾼다는 거. 이것만큼 확실하고 신비로운 내면의 증거가 또 있을까요? 자, 그럼 이 모든 이야기들이 가리키는 건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제 동물을 그냥 행동하는 기계로만 볼 수는 없다. 그들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새로운 종류의 과학이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 동물 정신의학 같은 분야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동물이 이상행동을 하는 게 단순히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우리처럼 마음이 아파서일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먹이만 주면 행복할 거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동물을 하나의 인격체, 육화된 주체로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서 정신분석학자 샹도르 페렌치는 훨씬 더 큰 그림을 그립니다. 심층 생물학이라는 개념인데요. 이게 뭐냐면 정신분석을 도구로 사용해서 생명 그 자체의 깊은 곳을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인간과 동물이 아주 오래전부터 공유해온 그 정신의 뿌리를 탐구하자는 정말 엄청난 비전이죠.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끝은 우리를 쇼펜하우어의 통찰로 이끌고 갑니다.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고통은 모든 생명의 근본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고통받는다는 건 살아있다는 증거고 이건 인간만의 특별한 저주가 아니라 모든 생명체의 숙명이라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동물들의 그 고통이 모든 생명의 근본이라면 그들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과 다르지 않다면 우리는 이제 그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